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회담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회담 일정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교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김태우 수사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수사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갖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경제는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서 장소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미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인데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를 위해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모두 만남을 원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 대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ve indirectly spoken to Chairman Kim. Now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going. 김 위원장 신년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친서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띄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사전 답사 중이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판문점도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셧다운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 등을 봐야 정상회담의 진척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진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고 새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혁신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방안 등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20여 분 동안 설명합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1시간 15분가량 이어집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지도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6.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의 반등이지만 부정평가는 48.2%로 지난주에 이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긍정,
50대와 60대 이상은 부정평가가 압도했습니다. 20대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은 46.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지만 경기 인천과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 초반 긍정평가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국채 발행 논란 때문에 20대 그리고 학생층 또 진보층에서 주 후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만 1.5%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정의당은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우 유감이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NHK에 출연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갈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우리 함정의 레이더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일방적인 영상 공개 이후 아베 총리까지 나서 작심한 듯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어본 영상을 공개하여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스페인어 등 6개국 언어로 된 추가 영상을 제작하며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들고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를 신청하자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 국방 당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접점을 찾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지율 급락을 고심하는 아베 정부가 장기간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 카드로 쓸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이 같은 갈등을 국제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치면서 좀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야겠네요. 네, 추위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빠지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서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부산 9도, 광주 8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수요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는데요. 조만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장이 발부될 전망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독감 등을 이유로 이번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신경쇠약을 들며 세 번째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일어선 5월 광주는 정의법정에 나와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며 전 씨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쏘았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하기로 한 재판부는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 전 씨를 강제로 데려올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원원들이 두려워서라도 오겠냐 싶기는 해요. 그러나 광주에 와서 이 판결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의 민심과 공정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 받겠다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두환이 자행한 80년 5월 강주 학살로 부모와 친 혈육을 잃거나 다치고 구속되는 등 피 눈물을 흘리며 평안의 세월을 살아온 5월 가족들이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두환 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이순자 씨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태우 수사관을 2차례 부른 데 이어 오늘 오후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출석을 통보받고 예정대로 조사에 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김 수사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의 독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앤장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행방이 묘연한데요. 김우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단지. 한적한 언덕길 위에 잘 관리된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간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아저씨가. 그러나 지금은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넓은 마당은 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도 차량 한 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주인 오지가 않아요. 지난주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창문마다 굳게 닫힌 채 커튼이 쳐진 상태로 인기척이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자택암 놀이터 기자회견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지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7개월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오늘 1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할 때 가서 보자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함께 손 씨의 차량에 타고 있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갖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이 합의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관세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합의를 원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China talks are going very well. I spoke to President Xi recently. I really believe they want to make a deal. The tariffs have absolutely hurt China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중국과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고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China was stealing about $500 billion a year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we've got them to the table now, and we could actually make some serious progress on that. 오늘과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차관급 협상은 양국이 90일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남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이어 조만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호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미국 CES에 참가하는 중국 기업이 크게 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중국 기업 1,500여 곳이 참가해 중국 전자쇼로 불리기도 했던 CES에 올해는 20% 줄어든 1,200여 곳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화웨이의 소비자 제품 부문장이 기조연설을 했지만 올해 기조연설자 명단에는 중국 기업 CEO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현지 시각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는 생활 곳곳으로 파고든 인공지능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에 출품하는 가전업체들은 물론 관람객들 역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AI, 즉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구글과 아마존이
올해는 얼마나 진화한 AI 기술을 내놓을지 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선보이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섭니다. 저희는 이번 CES에서 방문객들에게 인공지능 체험을 시켜드릴 LG 신큐 AI 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LG 신큐 제품들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AI 기술 경쟁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도 뜨겁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아진 CES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넘어서는 신기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모빌리티 기술 리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차량 내의 오감 요소를 통합 제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차량의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밖에도 로봇과 일반 생활 과정에서도 AI가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국내외 통신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통신망 시대를 연 5G 기술이 AI를 어떻게 도약시킬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이번 CES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 현지 시각으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멈췄는데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8월 22건 거래됐는데 10월과 11월에는 4-5건씩 매매됐을 뿐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9월 거래량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강도 세금과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서울 매매 시장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겁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이런 매매 절벽 현상으로 당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소가 급감하고 지방 일부 지역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습니다.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기를 좀 꺼려하시는 편이고요. 사시려는 분들은 급매물을 기다리시는데 생각보다 급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나 인테리어 업체 등 관련 산업도 울상입니다. 예, 영향을 지금 많이 받아요. 도배나 바닥재 같은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주춤하는 관계도 작년 대비 한 60-70% 정도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느끼는 주택사업 경기지표, 즉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 54.7로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 주거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사시기 불일치 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빚을 줄여서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주의 경우에도 거래가 감소하면서 빚을 줄이기 어려운. 지자체 역시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거래가 줄면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 즉 세수 진도율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 5천억 원 가까이 돼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인데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덩달아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구직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과세 정보라든지 출입국 정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을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도 올라 구직급여 예산 7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유독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30대와 40대도 꾸준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청년층의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고용률은 57.8%에 그쳐서 2009년보다도 0.6%포인트나 밑돌았습니다. 아시안컵 소식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30분 피파 랭킹 116위의 약체 필리핀과 C조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파울루 벤토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쉽게 보는 것이라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수비수 김영권 선수도 약체와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수들 모두 자만심을 100% 버리고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베로나 이승우 선수가 극적으로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훈련 중 무릎을 다친 나상호를 대신해서 이승우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우는 최근 소속팀인 엘라스 베로나에서 6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시즌 첫 골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초반부터 이변이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호주가 예선 첫 경기에서 요르단의 충격패를 당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Flag is up, it's not going to count. Rogic, Chris Economides, stabbed towards goal by Irvine, and Jordan survived, and that is surely that.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과 창업 지원 등의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2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8.6%보다 4.2%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3분기 연속 악화했고 특히 편의점은 무려 17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전체 73%에 달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악화로 촉발된 미국 주가 하락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라는 미국 관리와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중국 매체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을 비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구모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배임과 성희롱 의혹으로 고발된 박 회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예비후보에 오른 버닝의 재미 한인 배우 스티븐 연이 미국 비평가협회 최우수 조연상을 수상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연은 일본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버닝에서 정체불명의 남자 벤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육자와 아이에게 돌아가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소지를 숨기고 본인 휴대폰의 명의도 숨기고 법원에 혹 나오면 본인은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일정한 수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빠랑 저랑은 헤어졌지만 제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지어야 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를 양육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뽑아서 내가 사고 넣던데 해라. 법대로 될까요? 맞잖아. 법대 내갖고 내가 사고 넣으시고만. 아이고마. 법원 가서 그 법대라고 늘 법원이 안 나오니까는 내가 니를 처분받은 거야. 이행명령을 어렵게 받아내서 이행명령을 요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어렵게 또다시 재판을 시작하죠. 감치재판에 대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분이 숨어버리거나 아프다라고 이렇게 사유서를 써내면 사실 감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아동학대로 처벌을 해달라라는. 양육비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20년이나 지금이나 양육비 소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력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20년 동안 이렇게 양육비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사과했지만 고소인의 폭로 뒤에는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송명빈 대표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지난 3일 15시간 넘게 진행된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송 대표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고소인 양 씨가 마커그룹 등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다며 양 씨의 폭로에는 횡령 등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축소, 은폐, 은닉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또한 송명빈의 폭행, 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업체 직원 등 10명 안팎을 조사한 경찰은 송 대표의 혐의 전반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공갈과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논란이 된 폭행, 폭언과 관련해 송 대표는 첫 조사에서 영상과 녹취 속 인물이 자신임을 시인했습니다. 영상이나 그다음에 녹음된 게 많아요. 고소인 측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있는 목소리가 본인이 맞다고 하니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송 대표가 고소한 자료를 토대로 양 씨의 횡령 혐의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고인의 죽음은 의료진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안전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평소 고인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정신적 치료와 지원을 받길 원하셨다며 멀리서까지 애도와 위로를 전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었는데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최대 3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거래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50%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벌가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형평성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169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구 거모석유화학 회장의 주택은 95억 1천만 원에서 141억 원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집은 8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50% 오른다고 공지됐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집값 상승률도 적극 반영됩니다. 서울 등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3배 정도 상승합니다. 그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올라갑니다. 고가 주택, 고가 단독주택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최대 50%, 아니면 고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함께 연동해 책정되는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비교한 주가 수준 역시 10년 전 수준인데요. 전망도 우울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휘청거린 국내 주식시장.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덮친 지난 3일에는 코스피 2000선마저 허망하게 내주며 2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의 평가 수준을 말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초 13배 수준으로 시작한 코스피의 PER은 올해 들어 주가가 가장 낮았던 지난 3일에는 9.3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4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내 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코스피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평가된 건 사실이지만 국내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기 자체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우려를 걷어낼 만한 호재가 없어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반기는 그나마 이 GDP 성장률의 레벨이 지켜질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GDP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반기보다는 2019년 하반기에 좀 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보단 개별 기업의 가치를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팟캐스트 첫 방송으로 큰 호응을 얻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두 번째 방송 고칠레오를 공개합니다. 오늘 오전 공개될 예정인 고칠레오 방송에는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의 사회로 유 이사장이 출연해 자신이나 재단에 대해 왜곡된 의견을 바로잡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자정에 공개된 첫 방송 알릴레오는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오는 9일 병상에서 77살 생일을 맞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이어가는 이 회장은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건강 상태가 특별히 나빠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이 회장의 생일을 맞아 별도 행사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가족이 병문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서 관광객 만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서도 폭설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 위를 제설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50cm 이상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오스트리아 북부 산악 지역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Wurde jetzt gerade die Landesstraße zwischen Rautz und St. Christoph aufgrund der erhöhten Lawinengefahr gesperrt. Und wir können jetzt noch nicht sagen, wie lange diese Sperre aufrecht bleibt. 영문도 모르고 이 길로 들어서려던 차량들이 잇따라 유턴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눈 쌓인 도로는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힘겹게 제설 작업 중인 주민들만 눈에 띕니다. 아이들만 신이 났습니다. Die Wetterlage ist natürlich schon ein bisschen prekär, da wir sehr viel Neuschnee bekommen haben, was wir uns auf der einen Seite wünschen. 오스트리아 기상 당국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눈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알프스에서 가까운 독일 남부의 미넨 공항도 주말 사이에 폭설로 인해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여행객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Nee, also jetzt bin ich überrascht, dass eigentlich weniger los ist. Viel schlimmer war es im Straßenverkehr. Die Autobahnen von Österreich hierher, das war absolutes Chaos. 독일 기상당국은 월요일까지 남부 지역 곳곳에 4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케빈 스위니 해군 소장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니 소장은 국방부에서 2년을 보낸 뒤인 지금이 민간으로 돌아갈 적기라고 결심했다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반발해서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고 갑질 논란을 빚은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전 수석 대변인도 지난 1일 돌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일이나 15일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합의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공영 BBC 방송에 출연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려면 합의안이 통과돼야 하며 부결될 경우 영국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는 비행기나 배 티켓 요금에 세금 약 10,000원이 붙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됩니다. 추위로 유명한 중국 도시 하얼빈에 얼음이 가득한 겨울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으로 감상해 보시죠.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건축물들 참 화려하기도 하죠. 축제를 위해서 얼음으로 만든 작품들인데요. 동화 속 나라 같죠.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 하얼빈은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로도 유명한데요. 마치 겨울왕국을 보는 것 같은 하얼빈의 빙등제는 캐나다 퀘벡의 겨울축제,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겨울축제로 명성을 얻으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대기 정체로 충북 지역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지만 낮부터는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세먼지를 점차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집니다. 수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반짝 한파는 목요일부터 금세 풀려서 주말까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대기는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중부 지역과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강원 산간 지역에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나 눈 예보는 없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 대구 4.8도, 창원 영하 2.6도, 부산은 영상 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해 예년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이 4도, 안동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광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